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출근길은 늘 그랬듯 똑같았고 회의는 여전히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사 통보서를 내밀고 나오던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벅차오르거나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난 어디로 가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면 무언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남은 건 텅 빈 시간과 의미 없는 하루,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50대에 퇴사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퇴사를 해방이라 믿었지만 곧 알게 됩니다. 준비 없는 퇴사는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생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본문 퇴사 후 몰려오는 세 가지 현실. 1. 돈은 나가지 들어오는 건 없지 예금 잔고가 말라간다. 퇴사 전까진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주택 대출이 있든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되든 그래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엔 얘기가 다릅니다. 급여가 끊긴 첫 달 통장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공과금, 카드값, 생활비까지 자동이체만으로도 300만 원이 나갔죠. 수입은 0. 퇴직금이요?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주식에 조금 넣어봤다가 손실을 받고 부모님 병원비, 자녀 학자금, 대출 변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을 이었으니까요. 사례 김정우 58세. 퇴직금 1억 8천 받았어요. 1년은 그냥 잘 버텼죠. 그런데 장모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예상보다 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9천만 원 남았더라고요. 아, 이러다 2년도 못 버티겠구나 싶었죠. 이제 뭐하지? 무직이라는 공허함. 사회적 정체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회사 다녀요 라고 답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사람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은퇴는 명함을 잇는 순간이고 퇴사는 나라는 존재의 틀을 잇는 시간입니다. 이래서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할 곳이 없고 전화는 뜸해지고 만남은 줄어듭니다. 사례 박은숙 55세. 교사로 2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우울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남편 퇴근만 기다리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퇴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다시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재취업의 벽. 50대 이후 퇴사한 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은 재취업 불가 현실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든 공무원이든 고위 관리자였든 상관없습니다. 이력서의 나이만 보고 탈락입니다. 편의점, 택배, 경비직처럼 생계형 단기 노동은 넘쳐나지만 자존심과 체력이 버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최성환 60세. 건설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56에 퇴직했어요. 1년 쉬다가 창업했다가 망했고요. 다시 일자리 구했는데 20군데 이력서 넣고 연락 온 데는 한 군데. 그것도 시간제 납품 보조. 예전엔 제가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는 제가 면접 보러 다니니까 참 세월이 무섭더군요. 전문가가 말하는 퇴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퇴사를 결정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건 오롯이 본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퇴사 전 반드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1. 3년치 생활비는 확보해둬라. 퇴직 후 바로 수익이 생길 거란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금 흐름이 0이 되는 기간 동안 최소 3년간 버틸 자금은 필수입니다. 예상보다 지출은 많고 수입은 없습니다. 2. 일은 계속해야 한다. 형태는 달라도.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꾸준히 사람과 관계를 맺고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정신적 무너짐을 막는 핵심입니다. 3. 퇴사 후 6개월 계획을 반드시 세워라. 하루하루가 비어있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퇴사 후 나의 하루부터 한 달 프로젝트,
6개월 목표까지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퇴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퇴사란 단어에는 자유, 해방, 여유 같은 멋진 단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공허, 그리고 절박함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가 반드시 나쁜 선택만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퇴사는 제2의 인생을 여는 멋진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없이 퇴사한다면 그날이 인생의 절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한 그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사 이후 반드시 마주하게 될 3가지 현실과 사전 준비 전략. 개요 퇴사 예방이라는 착각이 위험한 이유. 많은 중장년층 직장인들이 50대에 접어들며 퇴사를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더 이상 조직 안에서 소모되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사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정기적 소득의 중단이자 새로운 생존 전략의 시작입니다. 재무설계 관점에서 볼 때 퇴사 결정은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전환점 중 하나이며 이 결정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크고 길게 지속됩니다. 특히 50대 퇴사는 다음 3가지 현실을 동반합니다. 1. 현금 흐름의 절벽,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충격은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은 퇴직금과 기존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 수도권 2인 기준 평균 250만 300만 원. 자녀 교육비 또는 결혼자금 지원. 부모님 병원비, 본인의 의료비. 예상치 못한 사고 비용 또는 생활보조 지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상승,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무 포인트. 퇴직 후 최소 3년은 소득 없는 구간이라 보고 3년치 생활비 약 9천만 원 1억 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는 고위험 투자에 개별 종목 주식, 창업 등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인출 구조가 안정된 배당형 ETF나 채권, 연금 계좌로 편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고립. 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이유. 퇴사 후 무직 상태로의 전환은 단지 소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직장은 우리의 시간, 관계, 역할, 의미를 구성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의 리듬 상실, 무기력 증후군, 사회적 소속감 저하, 고립감, 목표 부재, 우울감, 자존감 하락, 가족과의 갈등 증가, 특히 배우자와의 생활 리듬 차이.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초기 6개월 1년은 의미 있는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사 전부터 아래 항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루틴 설계, 기상식 사운 동치미 등 시간표 작성. 관계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 등 적극적 참여. 지적 신체적 활동 유지, 평생교육 참여, 걷기나 스트레칭 습관화. 또한 본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자문, 멘토링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과 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재취업의 높은 장벽, 체감 난이도는 구직시장 지옥 모드. 현실적으로 50대 이후 재취업 시장은 매우 협소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라도 이직이나 전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고령자 선호도 저하, 임금 기대치와 시장 수준의 괴리, 디지털 역량 부족, 비대면 IT 기반 업무 환경 적응 문제. 대응 전략. 사전 업스킬링 업 마이너스 스킬링. 퇴사 전부터 디지털 역량 엑셀, 화상회의, SNS 활용 등을 강화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대면 상담 스킬 등 시장성이 높은 역량 확보. 플랜 B 직군 확보. 본업 외에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분야의 재택 번역, 온라인 커머스, 중고거래 운영, 지역 가이드 등을 탐색하고 실습. 창업은 작게 천천히 검증하며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퇴직금을 몰빵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패율도 높은 만큼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 검증 확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 퇴사는 인생의 출구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 퇴사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는 퇴사는 인생의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최소 1년 이상을 두고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 관리까지 전방위적 사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퇴사 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내용. 재무생활비 3년치 확보 여부, 건강보험료, 전환 시 금액 확인 연금 개시 시기 파악. 건강본인 및 배우자의 기저질환 여부, 중대질병 대비 보험 보장 점검. 1퇴사 후 최소 1년간 할 일, 참여 활동 리스트 재취업 가능 경로 탐색 여부. 관계 퇴사 후에도 유지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 존재 여부. 일상 하루의 루틴, 시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퇴사를 고민하는 50대 여러분, 지금의 피로감보다 퇴사 이후의 빈 공간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 없는 퇴사는 해방이 아닌 고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된 퇴사는 인생 후반전에 더 나은 설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의 끝 63세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연금 1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은퇴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정년퇴직이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한때는 철밥통이라 불렸던 공무원 직업조차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현실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3년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일해온 박 과장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길지 않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1.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박 과장님은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노후만큼은 나라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출근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느긋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13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그것으로 한 달 생활비를 꾸린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집 대출은 다 갚았으니 월세 걱정은 없지만 공과금의 식비, 가끔 병원 다니는 비용만 해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어쩌다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려면 쓸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박 과장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출이 이 정도로 컸던가? 왜 돈이 자꾸 부족한가?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와 전기료 고지서를 번갈아 확인하곤 하시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비용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이러다 진짜로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겠다라는 두려움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며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팍팍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공무원이면 노후에 걱정 없지 않나? 라고 다들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알아봐야 할까 봐요. 이렇게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도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박 과장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퇴직 후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2. 김 사무관의 가족 부양 딜레마.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분은 김 사무관님입니다. 비슷하게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고 62세에 퇴직을 했어요. 이분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 꼼꼼히 재테크도 하고 연금 외에 추가 저축도 꾸준히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은퇴 초반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가족 부양이었어요.
김 사무관님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당분간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 부모님이 아프셔서 의료비도 꽤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아낌없이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컸지만 막상 본인도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되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노후 계획은 연금 저축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 봤는데 막상 가족들을 돕다 보니 한 달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었어요. 미래의 가족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끊이지 않네요. 게다가 오랜 공무원 생활로 인맥이 한정적이다 보니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크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놀면 되지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게 마냥 달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더 오래 살 텐데 이대로 소득 없이 지출만 생기는 상황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김 사무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노부모 부양,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챙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훌쩍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년퇴직만 하면 청춘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오히려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3. 이 대리에 그래도 나는 대기업이니까. 착각. 세 번째 사례는 이 대리님입니다. 사실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했으니 그래도 직장인 중에서는 혜택이 많고 급여도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와 회사 구조 조정이 겹치면서 57세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꽤 오래 일했으니 퇴직금도 제법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며 이사하느라 꽤 많은 돈을 이미 대출과 함께 써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이것저것 세금도 떼고 나니 기대만큼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리님의 고민은 이제 다시 일을 하려 해도 나이가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나는 대기업 다니면서 일 잘했고 인정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 안에서의 평가였던 거죠. 막상 밖으로 나오니 취업시장은 냉혹하기만 했고 예전 대기업 경력은 나이에 밀려 빛이 바래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했으니 나쁘지 않은 연금을 받을 거야. 설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수입은 끊기고 매달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가족이랑 상의해서 적은 자본이라도 창업을 할까 했지만 그마저도 겁이 나요. 실패하면 집마저 날아가는 건 아닐지. 이렇게 대기업 출신도 공무원 출신도 혹은 일반 중소기업 출신도 은퇴 후에는 비슷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직 후에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크게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60대 초반, 중반의 연금만으론 여유로운 삶은커녕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적지 않은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해요. 직장 생활 중에 사이드 잡을 갖거나 전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정 계획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노부모, 자녀, 손주까지 내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모아둔 자금과 앞으로의 수입, 지출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뒤늦게 가족 때문이라며 원망하게 되지 않아요. 생활비 절감과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미리부터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퇴직부터 하고 보자 혹은 좀 쉬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돈 걱정이라는 쓴맛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분들은 나도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막막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처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쓸 돈과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분해두는 습관도 갖춰야 하죠.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은퇴할 때는 좀 편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덜 막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미 은퇴하셨다면 당장 부업이든 취미를 살린 일자리든 작은 가게 운영이든 뭐라도 시도해보세요. 예전보다 시작이 늦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과 걱정 속에서만 지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박 과장님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하잖아요. 그 시작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눈물 겹도록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고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정책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씩 시도하고 배워나가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 같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노후입니다. 한 발짝 일찍 준비하면 그만큼 마음이 덜 급해지고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박 과장님과 같은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래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예전엔 똑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보니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나는 전기료 고지서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게 내 잘못인가 싶어 자책하다가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서 한숨이 나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60대가 지금 마주하는 이 참혹한 연금 격차의 현실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2030대일 때 연금 얘기를 꺼내면 다들 비웃었어요. 야, 그거 다 고갈된다더라. 그 돈이면 차라리 지금 맛있는 거나 먹자.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장 월급도 쪼들리는데 미래 돈까지 떼서 내기가 너무 싫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나를 살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거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63세에 은퇴한 박씨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모두 평생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일, 남편은 택시. 하지만 남편은 20대의 연금 가입을 피했어요. 월급 빼앗기는 기분이 싫어서였대요. 결국 국민연금 가입이 40대 중반이 돼서야 겨우 시작됩니다. 그때도 최저로만 넣었죠. 아내는 식당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서 거의 사보험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남편 국민연금 월 38만 원, 아내는 기초연금 포함 20만 원대. 두 분이 합쳐도 한 달 60만 원이 안 됩니다. 서울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약값이랑 전기세를 겨우 냅니다. 여행은커녕 여름엔 에어컨조차 못 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64세 김 선생님 부부. 두 분 다 중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사립이 아닌 공립교사로 근무하며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었죠. 퇴직 후 지금 월 연금이 230만 원씩 나옵니다. 두 사람 합쳐서 460만 원.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도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 보러 가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가십니다. 이 부부가 특별히 부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장 덕에 꼬박꼬박 연금을 낸 것, 그게 노후를 갈랐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일반적이지만 뼈아픈 경우예요. 경기도에 사는 61세 부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근무. 아내는 아이 키우느라 경력 단절. 남편 회사도 작아서 퇴직금은 5천만 원 남짓? 국민연금은 꾸준히 내긴 했지만 평균 소득이 낮아서 월 7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는 자녀 키울 때 보험료를 못 냈고 나중에 임의 가입으로 조금 내서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100만 원 남짓? 큰돈 같지만 관리비, 공과금, 식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식이 도와준다 해도 마음이 무겁죠.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일했나. 서럽고 속상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속상하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누구는 매달 400만 원 받고 누구는 60만 원도 못 받는 현실. 이게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요?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더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연금 제도도 미흡했고 사회적 이해도도 낮았어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 넣어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국가가 강제하지 않았고 홍보도 안 했죠.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안전망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뒤늦게 깨닫고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라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60대라면 당장 큰 돈을 벌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손 놓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기초연금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소득재산 조사 때문에 탈락할까봐 숨기거나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 상담 받아보고 정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주 짧게라도 일자리를 찾으세요. 시급이라도 들어오면 기초수급 탈락할까봐 피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해요. 무조건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기는 불안합니다. 또 중요한 건 지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니 쓸 데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새는 구멍이 꼭 있어요. 손주 용돈, 종교 헌금, 사소한 술자리, 경조사비. 이런 걸 한 달 10만 원이라도 줄이면 1년에 120만 원이 남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부부 대화예요. 사례들을 보면 부부가 서로 상황을 오해하고 서운해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그때 연금 넣자고 안 했잖아. 너는 애 키운다고 놀았잖아. 이런 말이 다 상처가 됩니다. 이제 와서 탓해서 뭐합니까? 앞으로 2030년을 더 같이 살아야 하는데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둘이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 돈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힘 닿는 데까지 벌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결국 답은 한 가지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고 가능하면 벌고 국가 혜택을 챙기고. 이게 너무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뻔한 걸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야만 같은 나이에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서러운 한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60대, 같은 노인이지만 각자의 사정은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아껴 쓰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길이니까요. 아까 이야기 나눈 감정적이고 공감 가는 현실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 시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여전히 편안하게 그러나 내용은 최대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라는 질문 사실 단순히 한숨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노후 재무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경험과 통계, 그리고 실제 사례를 녹여서 말씀드릴게요. 1. 연금 격차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수준에서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월 납입 보험료가 클수록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월 10만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10년만 가입하거나 최저 보험료만 낸 경우는 40만 원대에 머뭅니다. 4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매달 80만 원, 1년에 960만 원, 20년이면 거의 2억 원 가까운 격차가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하고 놀라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계산 서비스만 돌려봐도 이 현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한 63세 고객님 사례가 있어요. 같은 공장 동기인데 한 분은 30년을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고 한 분은 사업하다가 중간에 10년이 비었어요. 30년 낸 분은 110만 원 받고 20년 조금 넘게 낸 분은 6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같이 늙었는데 소득 차이가 이렇게 나니 당연히 생활 수준도 달라지죠.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많은 60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경력 단절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심지어 남편 사업이 힘들면 보험료가 밀리기도 했죠. 이게 바로 나중에 받을 연금이 적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미 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 쓴 분이 정말 많아요. 이미 가입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 추납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소급해서 낼 수 있는 제도 최대 10년치까지 가능. 예전에 한 59세 여성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연금이 너무 적어요. 기초연금만 받겠네요. 그래서 가입 기록을 뽑아봤더니 7년 정도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추납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본인이 여유자금 8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남편과 상의 후 추납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예상연금이 15만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작아 보여도 평생 받는 돈이니 엄청난 차이입니다. 15만 원 X 12개월 X 20년 3,600만 원. 정말 이런 제도는 안 쓰면 손해예요. 3. 기초연금 반드시 챙겨라. 많은 분들이 난 재산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라고 단정 짓는데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이 단독 기준 약 220만 원 이하의 2025년 기준 약간 조정 가능. 예를 들어 집 한 채에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받을 확률이 큽니다. 심지어 전세 거주라면 인정액이 낮아져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 상담한 분 중에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재산 공제 적용 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와서 매달 30만 원 가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반드시 신청하고 안 되더라도 이유를 확인해 두세요. 제일 억울한 게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4. 소득이 적더라도 계속 일하는 게 답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벌면 기초연금이 깎이니까 차라리 안 일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조금 있으면 차라리 안정적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은 완전히 깎이지 않고 일부만 감액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내 돈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 빌딩 청소, 경비, 배달 아르바이트. 6070대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월 40만 원만 벌어도 큰 도움이 돼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마트 청소하시는 68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조금 깎이긴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60만 원 더 늘었어.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국가가 주는 돈만 의지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버는 게 중요해요.
5. 지출 줄이기는 생존 전략이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하니까 더 이상 줄일 게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같이 쓰면서 점검해보면 항상 줄일 구석이 나옵니다. 손주 용돈, 불필요한 종교 헌금, 경조사비, TV 핸드폰 요금제, 과한 반찬거리 외식비. 한 달에 5만 원만 아껴도 1년에 60만 원입니다. 두 부부가 5만 원씩만 아껴도 12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전기세를 1년 내내 마음 편히 낼 수 있죠. 6. 부부가 반드시 대화하고 계획 세워야 한다.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부부 갈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어요. 당신이 그때 연금 내자고 안 했잖아. 당신이 돈을 펑펑 썼잖아. 서로 원망하고 싸우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싸울 시간이 아니라 살아야 할 시간이죠. 부부가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연금 이만큼이야. 이 돈으로 이만큼 쓰고 조금이라도 벌어보자. 큰 욕심 말고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살자. 이게 진짜 노후 계획의 출발점이에요. 7. 마지막 조언.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복지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생각보다 훌륭한 상담 서비스가 많아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무료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상담, 노인 일자리 정보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 에이 귀찮아서 못 가겠어.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한 번으로 기초연금이 확정되고 그걸로 노후가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하냐는 질문의 답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연금 가입 기간과 수준, 경력 단절 여부, 지출 관리, 부부 간의 협력. 이걸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노후가 바뀝니다. 그게 진짜 준비된 노후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단단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 이 서러운 한마디가 아니라 같이 늙었는데도 우리 이렇게 잘 버티고 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말이에요. 밤의 파수꾼, 아파트 경비원 최민수 씨의 24시. 아이고 다리야. 65세 최민수 씨는 오늘도 뻐근한 다리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냈다. 밤새도록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느라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24시간 막교대로 돌아가는 경비 업무는 젊은 사람에게도 버거운 일인데 환갑을 훌쩍 넘긴 최 씨에게는 더욱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래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야. 최 씨는 힘든 와중에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넘게 해온 경비 일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아파트는 그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 주민들은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주민들은 최 씨를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갑질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최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레일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봐요. 늦은 밤, 최 씨는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현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봉투째 버린 것이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는 모습에 최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쯧쯧 이러면 안 되는데. 최 씨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봐요. 고압적인 목소리가 최 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최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 최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빨리 좀 치우라고요. 냄새 나잖아요. 여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최 씨는 서둘러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성은 만족하지 못한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사례 이 경비 아저씨가 택배 좀 받아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어느 날 최 씨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왔다. 아저씨, 제 택배 왔나요? 주민은 최 씨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물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최 씨는 택배 상자들을 뒤져 주민의 택배를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최 씨는 택배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민은 택배를 받자마자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줘요? 경비 아저씨가 택배 좀 받아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주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례 3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잠 좀 자자고요. 새벽 3시 최 씨는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젊은이들을 발견했다.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최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의를 줬다. 저기요, 늦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최 씨는 정중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최 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잠 좀 자자고요. 한 젊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최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최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최 씨의 말을 끊고 욕설을 퍼부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밤의 파수꾼,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세요. 최민수 씨의 이야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힘든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한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의 갑질과 폭언은 그들의 노고를 짓밟고 자존감을 훼손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사회의 약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존재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가족이다. 경비 아저씨,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들이 있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진다. 은퇴 후 왜 경비원의 길을 택했을까? 벼랑 끝 노후, 생계형 경비원 최민수 씨의 선택. OECD 꼴찌 노인 빈곤율, 대한민국 노년의 슬픈 자화상.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65세, 은퇴 후에도 편히 쉴 수 없는 그의 현실은 우리 사회 노년층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년층이 왜 빈곤의 늪에서 허덕여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대비책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계형 경비원, 벼랑 끝에 몰린 노년의 선택. 최 씨처럼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년층을 우리는 생계형 경비원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제 근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경비원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최 씨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비원들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갑질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비원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문제,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노년층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노년층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벼랑 끝 노후, 그 슬픈 현실 뒤에 숨은 이유들. 최민수 씨와 같은 노년층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1. 부족한 노후 준비.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재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개인 저축 부족. 과거에는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 커 노후 준비에 소홀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저축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2. 불안정한 노년층 일자리.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노년층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주차 관리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용 불안정.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고용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고 언제든 해고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우리 사회에는 노년층을 쓸모없는 존재,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차별적인 고용 관행. 일부 기업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노년층을 채용하지 않거나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4.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자녀 부양 부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 고독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자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만성질환 증가. 노년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장기 요양 필요성 증가.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시설 부족,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노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층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